자, 107페이지 물권법이죠. 물권의 의, 객체, 종류, 그리고 물권의 효력에 관한 것인데요. 자, 먼저 1번 보시죠.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인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성을 갖고 있고요. 지배도 직접 지배하죠. 직접 지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여를 배제하죠. 배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한테 이 물권은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하죠. 그래서 절대성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의 특성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리죠.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자, 그리고 다른 채무자의 협력을 받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란 특정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물권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법규를 가지고 있죠. 강행규정, 강행법규입니다. 자, 그런데 채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당사자끼리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 채권법에 관한 법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성을 띠고 있죠. 임의 규정, 임의 법규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이 채권법에는 적용되고, 이에 반해서 물권법 어떻게 해요?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죠. 여기는 그죠? 그래서 법정돼 있고 여기는 자유의 원칙이다 이러겠죠. 그래서 물권은 여기는 법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강행법규, 마음대로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여기는 계약 자유에서 채권이 만들어지니까 자유롭게 하니까 임의법규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5번, 1번에는 5번, 이게 틀린 질문이죠. 자, 2번에 물권의 객체 했죠. 자, 물권의 객체는 기본적으로 물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물건의 특성은 현존해야 되고,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규정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란 물권은 그 대상이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당권이 인정되죠. 물론 저당권은 물건은 부동산에 한한다가 원칙이죠. 우리 민법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물권의 객체에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1번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 독립성이 없어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원칙 그죠. 그 집단으로서의 명인방법이나 임목법상의 등기에 의해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1번 지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수목은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권의 대상일 뿐이죠. 토지 소유권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상에 임목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등기로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등기로 나타내는 권리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습니다. 등기부상으로. 그 다음에 이 수목은 임목법상의 임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인방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이때는 명인방법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수목을 집단은 모든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틀렸죠. 소유권의 대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저당권의 대상일 뿐이죠. 명인방법을 나타낸다면 개별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필을 하여야 변동된다. 그렇죠. 3번은 1필지가 이게 토지 한 개죠. 이렇게 따라서 토지 한 개니까 여기에 소유권 한 개가 있는 되겠죠. 그러면 이 필지는 어떻게 나누냐? 이거는 인위적으로 구획을 합니다. 구획을 뭐예요? 분필한다 이렇게 하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옳다. 4번. 토석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독립된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물건의 객체, 동산이 될 수 있겠죠. 5번.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된 성숙된 농작물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언제나 독립된 물건으로서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명인방법조차도 필요 없죠.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자, 여기에 5번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지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작물이요. 성숙 단계에 이른 농작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 이렇게 되죠. 이때 명인방법조차도 필요 없다. 이랬습니다.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판례 태도란 것이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이 5번은요, 우리는 뱀장어 사건 또는 양어장 사건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문제 또는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꼭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내용은요,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성어로 된 뱀장어가 약 100만 마리 됩니다. 100만 마리의 이 성어인 뱀장어가 있습니다. 이 뱀장어 주인이 돈을 빌려서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담보 목적으로 이 뱀장어 전부를, 양어장 속에 있는 뱀장어 전부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죠. 이때 제공하는 것은 뱀장어 100만 마리의 소유권을 채권자, 즉 돈 빌려주는 채권자인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때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뭐냐? 소유권을, 이것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면 양도담보권이라고 하죠. 양도담보물권입니다.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양도담보는 뱀장어는 동산이죠. 동산의 양도담보권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 이렇게. 이때 그 대상은 뱀장어 100만 마리는 집합물이죠. 자, 집합물 여러 개의 소유권 위에 양도담보물권 한 개의 물권을 인정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취지죠. 자, 이때 집합물에 정당 변동이 있어도 존재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 동산의 양도담보권은 그런 관습법에 의한 물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합물에 대한 한 개의 물권을 양도담보 물권이죠. 이것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 자, 판례에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정관 변동하는 그 집합물에 대해서 양도담보 물권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 대상은 현존해야 되고 특정해야 되고 독립해야 된다 할 때 이게 정관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권은 우리 민법상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또 특별법상으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도담보권이라는 것이 과연 독립된 물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를 꼭 5번에 3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시죠. 이러한 경우 뱀장어 변동이 있더라도 정관 변동이 생기더라도 양도담보권은 현재의 뱀장어 전부에 미치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3가지. 5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것은 이제 물권 전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다음은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1번.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점유 취득 수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1번은 점유 취득 수요에 관한 대상. 그죠? 점유부 수요 취득의 객체. 특히 동산, 부동산 다 되는데요. 부동산 모두 됩니다. 자, 이때 부동산에 관해서 특히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그렇죠. 점유부 수요 취득이 허용되죠. 이때는 분필 절차를 사전에 거치면 되죠. 그렇죠? 분필 절차를 사전에 거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물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자기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하죠. 또 공유 지분도 점유부 수요 취득이 가능하죠. 다만 때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재산인 일반재산요. 보통 이것은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요 취득이 가능하죠. 다만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뀐 후에는 점유 수요 취득으로서 등기를 이전받을 수가 없죠. 자, 이런 내용이 있다. 9번요. 자, 2번. 일동의 건물 일부도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자, 요 2번의 질문은 바로 구분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죠. 구분 소유권.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구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면 되죠. 구분 소유 의사가 존재한다. 이 존재하는 하에서 구조 이용상 독립한 내용으로 갖추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즉 일동의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 의사에 의해서 구분 행위에 의하여 이런 내용의 독립성을 갖게 되면
구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 성립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가능하죠.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그 수목에 달려있는 상태의 과실, 그것을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농작물도 명인 방법을 각각 갖추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죠. 이렇게 독립된 소유권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다만 농작물에 명인 방법이 필요한 경우는 그 농작물을 양수한 사람이죠. 그죠? 양수인이, 농작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농작물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양수인의 경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 4번은 벌채한 수목. 이것은 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이 아니고,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개체가 된다 했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성숙된 단계의 농작물을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 이때는 성숙 단계에 이르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작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농작물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그러면 당연히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원시 취득이니까 이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채택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법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법 조문입니다. 이게 185조의 명문으로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정한다. 그래서 종류를 강제하고 물권의 내용을 법에 의해서 강제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때 법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죠. 이때 법률이란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그래서 국회 재정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만 종류를 정하고 내용을 정한다. 따라서 종류의 강제, 내용의 강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창설 금지죠.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따라서 5번에 옳은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그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자, 1번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은 한 물권의 종류를 창수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물권법 규정은 모두가 아니라, 자, 1번 물권법 부분은 대부분이 강행법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물권법 규정 안에는요 임의 규정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두 강행법규다 이렇게 해석하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1번 지문 조심해야겠습니다.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에 위배된 법률 행위는 모두 전부 무효이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다 했는데, 이 2번 지문에는
내용의 강제, 즉 종류 강제를 위반했을 때는 여기에 반했을 때는 전부 무효입니다. 여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강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위반된 경우 여기는 전부 무효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또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견해도 있고, 그렇죠? 전부 무효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해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석해야겠습니다. 3번 물권 법정주의에서 관습법은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학설이 일치한다 했는데 여기에 관습법에 관해서는 법률과 대등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충적 효력이 있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습법의 지위를 이런 보충적 효력설과 변경적 효력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견해 일치가 아니라 견해 대립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 다음 4번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온천권 등을 들 수 있다 했는데 4번에 이건 3번이죠. 3번 그래서 틀렸고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견해 대립이 있다. 자 4번에는 여기에 온천권에 관해서는요. 우리 판례가 이것은 독립된 물권을 인정해 쓸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 우리 판례가 허용하죠. 그러면서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한번 보시죠. 물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1번 소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것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성격이죠. 운명 같이 한다. 성질이. 따라서 소유권이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격을 그대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렇게요. 자, 옳다. 보통 이 물권의 청구권은 당의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했거나 또는 침해당할 염려, 우려가 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그 물권의 실효성을 위해서 보호 위에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자, 물권의 실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물권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 상대방의 규칙 사유는 물권 청구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 중요하죠.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에 관한 문제인데요. 상대방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죠. 이 상대방이 되는 것은 현재 그 물권을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죠. 침해한 점유자입니다. 점유자니까 직접 점유자이든 간접 점유자이든 원칙적으로 불문하지요. 그리고 이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는 고의, 과실 있냐 없냐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침해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현재 그 침해를 지배하거나 또는 침해의 염려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유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2번 옳은 질문입니다. 3번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그렇죠. 이게
물권에 기해서 나오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이 청구권의 이 청구라는 것은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청구. 이것은 뭐냐? 이것은 청구는요, 이 방해 제거에 대한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걸 우리는 보통 행위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 제거 청구 안에는 비용의 청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비용 청구. 이것은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물권의 청구권에는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제거해야 하는 제거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행위 청구라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중요합니다.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임대인의 의무는 뭐냐? 당의 목적물을, 즉 물건, 이것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방해가 있으면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선해 줄 의무가 있죠. 유지 수선 의무. 자,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넘겨주고 임차인한테, 방해가 있으면 방해를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고쳐줘야 한다. 수선이 필요하면, 고장이 나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우리는 임대인의 적극적 의무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다면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통해서 당의 목적물을 지배하여 사용하는데, 사용 중에 만약에 제3자가 침해를 했다. 3자의 방해가 있다. 이렇게 침해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 임대인은 방해 제거를 해줄 의무가 적극적으로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해서 이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임대인이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해서 방해를 제거시켜주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인이 자신의 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은 채권자로서, 여기 임대인이 채무자잖아요. 의무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임차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요. 대위.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알아두셔야겠죠.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5번 지문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제한물권에 준용했습니다. 주로 법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에 준용해다 씁니다. 준용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인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법 조문을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해놨어요. 이게 보통 213조, 214조 여기에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제한물권이 만약에 침해당하면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여기에서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한물권 중에 지역권과
저당권에 있어서는 침해가 있을 때 반환 청구권은 준용하지 않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준용했습니다.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은 준용해놨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은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각각 어떻게 해요?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는 아예 준용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준용 규정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 해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법 해석을요. 질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질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여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질권 침해당하면 질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혹은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물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의 법 원리를 고스란히 질권에 그대로 유추 적용합니다. 213조, 214조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런데 유치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하면 유치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에 의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로 쓰느냐? 유치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갖다 쓰자. 이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서 익혀둬야겠습니다. 유치권에 있어서는 침해당했을 때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제한물권에 관해서 말입니다. 제한물권에 관해서 제한물권에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해 두었다. 이 부분을 꼭 익혀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문제로 17번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번) X 소유 토지, 갑 소유 토지 X네요. 자, X 토지가 있다. 근데 이게 갑의 소유 토지다. 이렇게 돼 있죠. 사용권 제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자, 사용권 없이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지었네요. 누가 지었냐 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신축했네요. 신축. 그런데 이게 신축은 무단으로 신축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소유자 갑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Y 건물을 이렇게 아직 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을이 여기다가 병 임차인을 뒀다. 그러면 임대했네. 이 사람은 임대인 이렇게 됐다. 그죠? 자, 이런 경우 현재 을과 병이 그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냈습니다. 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는 건물 소유권은 을이 보유하고 있죠. 신축했으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갑은 자기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죠. 건물 철거. 자, 이것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 건물 소유자 을한테 하겠죠. 을.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Y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침범하여 소유권을 침해당했다. 그렇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의미로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옳다. 현재 그 물권을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을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갑은 자 방해 제거했으니까 을이 지금 토지를 지배하고 있죠. 토지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를 통해서 갑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의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옳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근데 Y 건물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소유권 안에는 뭐냐? 즉 소유자 을은 당의 Y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을 을이 보유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죠. 따라서 갑이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퇴거 청구,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건물 Y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퇴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오히려 을이 Y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을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을이. 그러므로 퇴거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자, 갑은 당의 건물을 제거시켜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병에게 나가달라. 내 토지 위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조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자 만약에 여기서 이 건물 소유자 을이 미등기 상태에서 정에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이 점유하여 사용 중이다 라고 하면 당의 건물을 양수받은 정이 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겠죠. 따라서 5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갑은 이제는 자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누구죠?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정이 되겠죠. 침해 당사자. 언제요? 현재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정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하겠죠. 이 건물 철거 청구권이 바로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라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허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권의 변동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이 물권 변동이 바로 우리 물권법 안에서는 아마도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잘 푸시고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그 지문 한 개 한 개를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수고했습니다.